큰 이슈도 보면 아키텍처는 결국은 그 셋 오브 뷰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다큐멘트,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 뷰의 셋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뷰는 모델로 표현이 되죠. 이런 얘기들이 좀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현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어디인가에 ISO나 트리플에 정의된 이 뷰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정의에 맞춰서 지금 다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와 모델, 결국은 이 아키텍처라는 게 그 아키텍처에 관련된 어떤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뷰 포인트에 따라서 뷰를 그리고 그 셋 오브 뷰가 아키텍처가 된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 스테이크홀더도 많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가 가지는 컨선도 많고, 그러면 걔네들이 컨선이 한 1000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프로그램도 보면 패턴이라든가 그 템플릿이 있고 그런 것처럼 아키텍처도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가 있고 템플릿이 있어서 결국은 이 뷰나 그 모델에 대해서 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죠. 주로 이제 기업 환경이라든가 그 정부 환경, 정부에서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안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뷰나 모델에 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아키텍처는 어디가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어디에 쓰려고 만든 거냐면 결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non-functional requirement에 대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키텍처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이크홀더가 가진 컨선들에 따라서 그 컨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그 아키텍처를 분석하는 거고, 결국은 이 아키텍처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못 만들어졌는지 누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고 나면, 만들고 나면 이거는 잘 됐어 못했어 테스트하잖아요. QA가. 그럼 아키텍처 어떻게 테스트하냐?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치브트라는 게 그 아키텍처한테 요구사항을 내는 그 스테이크홀더의 컨선, 결국은 퀄리티 어치브트라는 걸 모델링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충족이 됐냐 못 됐냐를 가지고 아키텍처가 잘 만들어졌냐 혹은 잘 적용이 되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언급이 안 했지만 또 하나는 아키텍처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랭귀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해서 OMG에서는 UML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보면 UML도 UML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도 UML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다 UML로 정의를 하죠. 결국엔 표현 언어고요. 그 다음에 CME에서 보면은 또 다른 아키텍처를 정의하기 랭귀지들에 대한 뭐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요. 정의를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위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정의 시작하면 위키에서 꺼내서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위키에서 뽑았고요. 이렇게 위키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CMU, 카네기 멜론에서 정의를 해놓은 것들이죠. 슬라이드는 나중에 다 메일로 드릴 거예요. 내용 제가 지나가더라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예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고, 그 구성 요소들 간의 릴레이션이 있고, 그 릴레이션과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아키텍처라고 정의해요. 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살이 붙고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 데피니션을 쭉 몇 개 봤는데, 결국은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센트릭 시스템 아키텍처, 그러면 소프트웨어 센트릭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릴레이션을 식별을 하고, 그것들의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아키텍처 정의를 하죠. 사실은 이 개념은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지만 객체지향에 대한 이론을 보면 객체지향도 똑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은 컴포넌트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간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속성을, 결국은 속성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면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들이 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그런 맥락으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틀려요. 이렇게 실제로 1471 지금 1471 스펙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있는 거는 ISO 스펙이 있는데, ISO 스펙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펙들 보면
기본적인 거는 돼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보면 예전에는 시큐리티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전이라는 건 30년 전에 처음에 소프트웨어 나왔을 때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시큐리티가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나오거든요. 옛날에 정의된 문서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시큐리티가 퀄리티 팩터로.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있었던 정의들이나 이런 다큐멘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바일 환경도 나오고 어떤 기업 환경도 복잡해지면서 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도 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피니션을 그냥 보지 마시고 아마 집에 가서 찾아보실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 데피니션을 쭉 놓고 보시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를 측별하고 컴포넌트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걔네들을 표현해내는 거 그게 결국은 하는 일이고 걔네들이 그런 맥락에서 얘네들은 그걸 조금 어떻게 살을 붙였는지 보시면 각각의 차이점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데피니션을 제가 꺼낸 이유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그 아티피셜 데피니션 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정말 수만 개의 데피니션이 나와요. 뭐가 어려우냐면 실제로 저는 이제 개발 경험으로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제 아키텍처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내공이 쌓이신 분들하고 내공이 좀 안 쌓이는 분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내공이 안 쌓인 분들하고 건 얘기를 하면 자꾸 싸움이 나요. 다툼이 나요. 왜냐하면 데피니션이 달라져. 제가 가지고 데피니션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데피니션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은 그 데피니션에 목숨 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철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너는 개발자고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데피니션 틀려. 내가 맞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키텍처를 만나도 내 데피니션을 가지고 얘기를 다 풀어나가거든요. 그게 틀리게 되면 서로 이제 뭐가 의견이 안 맞죠. 근데 제 경험을 보면 정말 내용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그 넘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보케블러를 가지고 제 텀을 가지고 제가 아키텍처 설명을 하면 그분은 제 얘기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맞춰서 다 소화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 제가 사용한 용어를 사용해주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아키텍처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을 녹아내고 사람들을 흡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이 쌓인 분들은 정말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피니션을 꺼낸 이유는 데피니션이 많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제가 꺼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은 아키텍처의 표준이라는 것들에 대한 큰 이슈가 있고요. 어떻게 아키텍처를 묘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까 제가 뷰와 모델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그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은 셋하고 뷰고 뷰는 모델의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뷰는 뷰포인트에 따라서 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뷰는 그 스테이크홀더의 컨셉에 따라서 이제 그 뷰포인트가 정해지게 되겠죠. 결국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느냐에 프레임워크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아키텍처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J 스펙이나 .NET 스펙을 보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지금 회사 때 은행에서 시스템 설계되는 사람인데 .NET 스펙을 놓고 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설계할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J하고 J2 이해하고 .NET의 그 아키텍처 그림은 뭐냐 하면 제가 구성하고자 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컴포넌트를 정해 놓은 그리고 그거의 그 레스폰시빌리티와 그거의 릴레이션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컴포넌트와 J 컴포넌트죠. J 컴포넌트가 릴레이션을 맺어나갈지를 정해놓은 게 이제 J 스펙이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J 컴포넌트들 그래서 뭐 이거는 JDBC 쓰고 JSP 쓰고 뭐 JSP 쓰고 여기 퍼센트는 JPA 쓰고 뭐 하고 잘 모르겠지만 이건 묶어서 제가 제 나름 저희가 제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리게 되죠. 일종의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가 J 혹은 .NET에 있는 컴포넌트를 끄집어다가 내가 그러니까 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만들 것인가. 이게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그냥 간단한 데이터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 만약에 이건 웹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 사용자가 한 100명도 안 되고 우리 로컬에서만 쓰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좀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JDBC 올리고 하면은
서블릿보다 JSP를 올리고 뭐 그런 것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제2 스펙에 있는 컴포넌트를 끄집어다가 제 그림에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다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은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걸로 얘기가 풀려요.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제2 아키텍처 패턴 혹은 단대 패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 좀 스페시픽한 어떤 그 컴포넌트, 세러브 컴포넌트들을 명시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키텍처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이거 MDA, 그러니까 이건 그 OMG에서 나온 얘기죠. 결국은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복잡한 얘기가 사실 큰 얘기인데, 그 아키텍처를 아키텍처로 메타 아키텍처 정의해서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의 또 다른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그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고요. 원래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 자체가 메타라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거에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의 모델은 그 실체의 메타, 그 OMG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로는 메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타 아키텍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MG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요즘은 사실은 MDA 얘기 속 들어갔어요. 잘 모르셔도 돼요. 옛날에 좀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좀 끝난 얘기. 그 다음에 아키텍처 되게 평가할 것이냐. 저는 지금 여기서는 그 퀄리티 요소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퀄리티 어티빌티에 대한 얘기만 할 텐데, 사실은 그 CMU에서는 에이탕 혹은 시밥이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에이탕 같은 경우는 그 퀄리티 어티빌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이해를 하면 사실 에이탕은 바로 끝나거든요. 그걸 평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이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다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밥 같은 경우는 CBAM. 제가 한국에서 사실 여기서는 캐나다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아키텍처들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에이팜이라고 부르고 시밤이라고 부르거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키텍처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적용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모델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 좀 건드리게 됩니다. 좀 옛날 스펙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스펙이고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아키텍처 이름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기반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 거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적용하기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것들이 좀 발달된 그런 아키텍처들도 저희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키텍처 얘기 시작하면 대부분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다른 강좌나 다른 강의를 봐도 대부분 147하나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아키텍처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서 던지게 되고요. 147하나에 나와 있는 정의들, 결국은 이제 정의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147하나를 훑게 돼요. 그래서 정의들 봅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따지면 이해 당사자,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스테이크홀더도 있고요. 스테이크홀더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아키텍처 디스크리션 입장에 보면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어콰이어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거를 쓰는 사람, 클라이언트 혹은 유저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키텍처는 그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제 단어로만 보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아키텍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아키텍처라기보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그 사이클 과정에서 시스템의 그림을, 뷰를 제공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키텍트예요. 결국 개발자들도 다 디자인하잖아요, 시스템. 시스템 어널리시스들이, 제가 아키텍처 롤을 안 했지만 시스템 어널리시스 롤을 가진 사람들 다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이제 아키텍처 롤을 가지는 거예요. 이 표준 스펙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보는 그런 아키텍처들만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라, 그 개발이 진행되는 이 사이클 상에서 제가 뷰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키텍처고요. 그거를 사실은 그 어콰이어의 가장 중요한 롤 중에 하나는 요구 사항을 정확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콰이어는 나중에 사용한다라는 사용자 입장도 있지만 결국 요구 사항을 내야 되는 사람, 결국은 어콰이어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는 두 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크홀더는 컨선이 있고요. 그 컨선에 따라서 뷰포인트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결국은 그 컨선은 개발자 입장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아키텍처도 스테이크홀더이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 컨선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키텍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사용자들의 입장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테이크홀더 그러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 스테이크홀더는 이해 당사자니까 그냥 사용자들, 그래서 뭐 기획하는 사람, 시스템 쓸 사람, 나중에 운영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끝나기 쉬운데 사실은 거기에 그 스테이크홀더들은 개발자들이 다 포함이 되고 IT 매니저들 다 포함이 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전장에서 예. 용어를 잘 모르는데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아키텍트 보면은 또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말을 왜냐면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하시는 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거면 시스템이라는 말을 여기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센트럴 시스템입니다. 정확하게 얘가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단어는 소프트웨어 센트럴 시스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센츄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센츄리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아키텍처 링을 한다는 거. 내가 아키텍처 한다는 건 뭐냐면 적정한 좋은 아키텍처를 만든다는 얘기죠. 적절한 아키텍처. 우리 가치이 뭐냐면 아키텍처는 뭐냐면 아키텍처럴 디스크립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라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초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결제 시스템 이라는 단어를 쓰면 은행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은 은행 결제 시스템을 여러 그 스테이크홀더가 바라보는 뷰포인트에 따라서 그 뷰를 그려내면 그때부터 실체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셋 오브 뷰가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고, 그러면 아키텍처라는 거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그 전 단계 얘기고요.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는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건 그냥 아키텍처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이게 이제 아키텍처 그 프로덕트 다큐멘트 아키텍처인데 이 다큐멘트는 뷰입니다. 그러니까 뷰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실체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큐멘트 종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사실 여기 AD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는 뭐냐면 여기 나오긴 하네요. 컴포넌트들을 식별하고 컴포넌트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한국어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저희가 객체장에서 보면 컴포넌트의 레스폰시빌리티 우리가 식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릴레이션십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바 개념 보면 컴포넌트의 레스폰시빌리티를 식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게 추상 클래스를 디파인하는 게 결국은 이 아키텍처의 그 레스폰시빌리티를 우리가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비헤이비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O 이론에서는 비헤이비어는 뭐냐면 내가 다른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비헤이비어거든요. 결국은 컴포넌트끼리 어떻게 비헤이비어 어떻게 서로 분석하냐면 이론적으로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고요. 실제로 구현에 비해서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정의해서 메시지 객체 날라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바 객체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서드로 서로 호출한다는 얘기고요. 그걸 정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메서드 네임과 파라미터와 리턴 밸류를 정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객체지향 개념을 좀 이렇게 녹여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올려서 아키텍처 개념을 보면 소프트웨어 센트릭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식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컴포넌트가 가지는 레스폰시빌리티를 우리가 정확하게 끌어내고 그 다음에 각 컴포넌트들 간의 릴레이션십 어떻게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 실체화되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메서드가 이름이라든가 파라미터로 실체화되듯이 얘네들도 뭔가 실체화가 되죠. 문서로서 실체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문서들을 같이 포함하니까 어떤 그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라기보다 시스템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뭐 환경 정보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프로퍼티스에 있는 정보들이 결국은 여기 인브라이먼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아키텍처죠. 되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아키텍처라는 게 철학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데피니션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데피니션들이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단어 하나 다 넘어버려요. 그래서 따지면 단어 하나하나에서 많은 의미와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에 대한 데피니션은 혹시 없나요? 서비스하고 컴포넌트. 서비스에 대한 건 여기 없어요. 저희가.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스펙에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ISO 스펙에 여기 14시간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모델은 뭐냐면 이것들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좀 추상적이고요. 요 얘기들을 좀 CMU에서 좀 실체화시킨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뒤에는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뭐냐면 아키텍처가 그냥 아키텍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주변에 영향을 받고 주변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서로 이것들이 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라는 측면에서 그 사이클인 거고요. 또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걸 정의를 하겠죠. 어디선가 이게 이제 CMU에서 정의한 것도 좀 깔끔해요. 그러니까 제가 CMU에서 정의한 내용들을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시스템은 그 셋러브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플리케이션도 셋러브 컴포넌트 이거 다 셋러브 무언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헬로 월드를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 놓으면 걔네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냐 그런 것들은 딱 얘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철학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할 때 시작해서 뭔가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적는 시작해서 끝이 나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스에서 시작해서 끝이 난다.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OS가 얘가 전혀 죽지 않는 OS면 걔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결국은 말장난하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하고 어플리케이션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키텍처 개념에서는 시스템이고요. 그 개발자들의 그 우호 개념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셋러브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무언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골 혹은 미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런 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추상적인데 좀 이따 이제 구체될 것 같아요. 스테이크홀더는 시스템에 관련돼서 뭔가 이제 한국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 뭐 이해 당사자 관계가 있는 사람. 다 스테이크홀더예요. 다. 뷰하고 모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뷰포인트. 이거를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소프트 인텐시브 시스템, 소프트 센츄리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개념 실타래 같은 거예요. 실타래. 그래서 그냥 시스템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구글의 검색 시스템 말은 좋은데 구글 검색 시스템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실타래 같은 거죠. 저희한테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엉켜 있는데 풀려고는 잘 안 풀리는 뭔가 뭐든 이렇게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하지? 일단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은 스테이크홀더가 있고 스테이크홀더는 그 자기 컨설에 따라서 자기 시스템 바라보는 뷰포인트가 있고 그 뷰포인트에 따라서 투영되는 그 모습을 다큐멘테이션 하는 게 이 아키텍처 링이고 그 뷰는 모델로 표현이 되고 그 셋러브 뷰가 아키텍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아키텍처를 한 번에 표현하는 한 장의 문서를 표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결국 아키텍처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레퍼런스 아키텍처 이 때문에
근데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좀 자세하게 안 보여주고 그냥 구성 요소들만 그냥 나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그 아키텍처 정의할 때 아키텍처가 구성 요소가 먼저 식별하고 릴레이션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 아키텍처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는 릴레이션은 빠져 있어요. 쓰기도 하는데 그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대강 중앙만 그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레퍼런스 아키텍처에는 컴포넌트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시스템에 대한 이 첨가지를 한 장으로 표현해라 그럼 불가능하다고 하고 우리가 보는 거죠. 헬로 월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근데 그거 말고 좀 복잡한 건 안 돼요. 결국은 이걸 제가 간단하게 먼저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엑스타치라에서 얘기하는 이 그림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은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 여기 이걸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뷰 포인트가 있고 뭐 뷰가 있고 얘기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은 미션이 있어요. 미션. 가장 위에 보시면 미션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은 하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인바이러먼트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했던 얘기인데 저것들이 점점 중요해져요. 좀 중요해지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아키텍트가 아키텍처를 그리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변에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키텍처들이 아키텍처를 그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처음에 그렇지 않고요. 나 잘났으니까 자기가 막 그려요. 그러니까 멋진 그림을. 그리고 니네 이렇게 해. 근데 그건 답이 아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보고 개발자들이 뭘 원하는지 혹은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 내가 현재 내가 그리고자 하는 시스템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원래는 좀 작은 얘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스테이크홀더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 스테이크홀더는 컨선이 있고 컨선은 자기의 뷰포인트가 있고 뷰포인트를 따라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게 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어비게이션이잖아요. 이게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디스크립션은 셋업 뷰고 셋업 뷰죠. 셋업 모델이죠. 근데 이제 통상 뷰가 모델을 포함하고 있고요. 통상 제가 그림을 보면 뷰가 모델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뭐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결국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요. UML에 있는 컴포넌트 다이그램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시스템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스테이크홀더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크홀더가 없으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뭔가 만족이 되는 미션이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스템, 내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그린다 하게 되면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미션, 목표, 이 시스템 구축의 목표 그게 나와야 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여기 꼭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은 이렇게 in terms of this practice는 1471 측면에서 보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을 레코딩하는 거.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을 종이로 표현하는 거. 그게 아키텍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얘기예요. 뷰하고 뷰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결국은 이걸 좀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거는 그 TA 이거는 지금 여기서 쭉 제가 대여섯 개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대부분 얘네들이 위키에서 검색을 하던 구글에서 검색을 하던 제가 만약에 자크만 프레임워크에서 검색을 해보자 하게 되면 그림이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그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스테이크홀더와 스테이크홀더의 컨설을 보여주고요. 그걸 추구로 해서 스테이크홀더와 스테이크홀더의 컨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된 얘기가 그거 다 그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뷰와 퍼스펙티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뷰포인트가 퍼스펙티브는 이제 뷰포인트죠. 그래서 내가 플레이너 뷰포인트가 있고 오너 뷰포인트, 디자이너 뷰포인트가 있고 내가 플레이너 뷰포인트에서 펑셔널 뷰를 볼 때 펑셔널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이 시스템을 기획하는 측면에 사람이 제가 기획자죠. 이제 저는 뭐 시스템 기획자인데 시스템 기획자가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 대한 컨설은 사실은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표현한 얘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수천 개, 수백 개의 컨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뭐 결국은 사실 이렇게 표준화하는 이유는 서로 이 저것들을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뷰와 뷰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은 이런 뷰가 있고 이런 뷰포인트가 있어 라고 정의하는 게 TE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은 뷰하고 뷰포인트를 우리가 축으로 놓고 우리가 뷰를 어떤 모델을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떤 뷰 우리가 이제 어떤 뷰를 가질 것이냐 이 아키텍처 디스크리처에서 우리 아키텍처 명세서에서는 다 해서 16개의 챕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구체화되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되고요. 자크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 자크만이 있는 거예요. 자크만은 그 객체지행 패러다임의 성부 그런 거 처음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본 적 없는데 제가 그 OMG 있을 때 그때 그 자크만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 그 무슨 얘기 들어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그 저희가 그 레이셔널 로즈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IBM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사실 이 개념이 이제 그 객체지향 개념 그리고 주변에서 쓰는 이 작품 프레임워크인데 이 객체지향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듣기에는 그 OMG에서 얘기 들어보면 삼성이나 뭐 엔드 유저들 명제를 갖고 있으면 되게 가서 친한 척하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워낙 그 고소들이라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얘기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OMG에서 회의를 하면 여기처럼 회의를 하거든요. 한 20명에서 50명 정도 회의를 해요. 그러면 뭔가 이슈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그 이익에 맞아서 다 자기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이제 여기 테이블 안에 여기 앞에 이제 분들이 딱 정리를 딱 하거든요. 아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지. 딱 끝내 이렇게. 특히 자크만 같은 분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얘기 들었어요. 돈 좋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뷰는 제가 모델을 표현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결국은 이제 자크만에서는 이렇게 뷰포인트, 컨선, 시스템을 바라보는 컨선을 이렇게 우리가 식별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죠. 이것들은 또 다른 예고요. 이거 조금 이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접했을 4+1 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유지 케이스가 있고 로지컬 뷰에는 클래스 다이그램이나 이제 그 시퀀스를 저희가 치고요. 디벨롭먼트 뷰에서는 컴포넌트 다이그램,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이 동작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뷰가 그 디벨롭먼트 뷰고요. 슈퍼 뷰는 디플로이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뭐 서버가 몇 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디플로이먼트 뷰고요. 프로세스 뷰는 액티비티 다이그램, 액티비티 다이그램은 저희가 순서처럼 생겼죠. 이렇게 뭐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떻게 그림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액티비티 다이그램이고요. 그
왜냐면 사용자들은 유저 키를 쓰고 있죠.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치는 걸 얘기를 생각하거든요. 컴포넌트 가장 많이 하는 게 제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를 치잖아요. 제가 이제 그쵸, 설계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다 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를 보통 치고 그것들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설계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거 말고도 좀 다른 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는 얘기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좀 그 시스템 아키텍처,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좀 커다란 범주에 대해 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관심이 크잖아요. 이것도 좀 구체화되면 디테일하게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UML을 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뭐 그런 UML의 이론과 실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해보면 어떨까 생각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염제사 1년 반 정도 있을 때 오염제에서는 모든 걸 다 UML로 저희가 다큐멘트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UML을 다 알아야지만 저희가 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라서 조금 경험이 있어서 가능할까. 근데 이게 자바 이제 아키텍처인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생긴 게 이거하고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어떻게 써?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제냐면 이 그림을 주면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덜 구체적인데 여기가 이게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요 개발자들은 구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인포메이션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들어있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이 봐도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 갖다가 어디다 쓰냐니까 아키텍처가 맞아?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 꺼낸 이유는 아키텍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 은행 시스템, 뭐 전자정보 시스템 그런 시스템의 아키텍처도 있지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아키텍처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제2 아키텍트는 컨설턴트는 뭐 하는 거냐면 고객들이 요구사항을 주면 그 요구사항에서는 요 컴포넌트 갖다가 끄집어다가 그림에 넣고 얘네들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제2 아키텍트들이 이제 그걸 그림 그려주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 그림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를 결국 이해해야 되는 건데 컴포넌트의 레스폰시빌리티 이해해야 되고 여기 제2 아키텍처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릴레이션십, 그다음 비헤이비어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갖다 써야 될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는 예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베스트 프랙티스 그래서 저희가 패턴을 만들어서 제2 패턴들이 결국은 이렇게 있게 되죠. 그건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 갖고 표현이 안 돼. 그래갖고 뭐 저희가 지금 이거는 6.1 스펙인 것 같은데 옛날 스펙도 EJB 옛날 스펙 보면 뭐 부족하니까 저희가 표절한 얘기도 나오고 뭐 DAO를 직접 우리가 구현해서 쓰자 얘기 나오죠. 그래서 패턴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DAO 패턴, DQ 패턴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갖다 쓰지만 써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쓰는 거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 컴포넌트 정리해서 우리가 써. 결국 이제 그 베스트 프랙티스 위에 이제 제 패턴들이죠.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한 룰을 지금 다시 이 프로젝트 스펙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보면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 만들어지는 사이클 동안에 아키텍처는 이 만들어진 사이클 동안에 내가 뷰를 그려서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아키텍트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이 문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얘기 강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리면 우리가 아키텍처를 그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프랙티스가 나와 있어요. 뒷부분 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Architecture Description and Identification Version Overview가 아키텍처 다큐멘트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스테이크홀더스 그들의 컨선이 아키텍처 다큐멘트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 스테이크홀더가 가지고 있는 컨선에 대한 뷰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키텍처 다큐멘트에는 그 다음에 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변경 관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키텍처가 중요한 아키텍트 여가 중에 중요한 걸 찾아보면 컨선이 컴플리트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품질이 있는데 결국은 그 품질 예를 들어 보면 퍼포먼스하고 시큐리티하고 디펜더러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좀 디펜던스 없이 가시면 되는데 결국은 뭔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줄어들게 되죠. 트레이드오프와 함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그 컨선이 컴플리트 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컴플리트 나는 컨선을 어떻게 조정해서 다 만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다 만족시켰느냐를 얼마만큼 많이 만족시켰느냐를 가지고 아키텍처가 잘 그려졌다라는 걸 평가하게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A탐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결국은 A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키텍처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아까 전에 컨선이라고 표현드린 것들이 좀 추상적인데 컨선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문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 보면 이렇게 메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메저먼트를 아키텍처를 그리고 나서 온 사람들의 컨선을 모아서 잘 조율해서 실제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것들에 대한 레스폰스를 우리가 메저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결국은 아키텍처가 잘 그려졌다, 못 그려졌다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게 예의탐이에요. 여튼 그러면은 그 인컨스턴시가 생기는 이유는 컨스턴들이 컴플리트가 생기게 되고 그 컴플리트 난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 듣고 우리가 정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 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까지 여기가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프랙티스니까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의 다큐멘테이션에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챕터 1에는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내용을 채워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죠. 만약에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만들어 봅시다. 하게 되면 사실 좀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럼 해봐 그러면 꺼내갖고 직접 그릴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챕터를 잡아서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게 돼요. 실제로 아키텍처 관련된 강의를 들어도 결국 이런 챕터들을 쭉 주고요. 여기를 채우라고 얘기를 하죠. 채워서 쭉 이제 하고 나서 서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뭔가 더 있는 건 괜찮은데 빠지면은 이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들이고요. 실제로 이건 1471에 있는 그 스테이크홀더들 말고 조금 제가 더 붙였어요. 뒤에는 그 IoT 스펙을 빼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정도 범주 내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정의가 되죠.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도 넣고 싶은데 넣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네요. 메인터넌스 시스템이 네 번째도 나오고 아홉 번째도. 아 그래 제가 복사하다가 했잖아요. 저런 거를 쓰는 게 아키텍트가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스테이크홀더들이 쓰는 거예요? 아키텍트가 스테이크홀더를 식별하고요. 식별하는 얘기는 그 식별된 스테이크홀더의 컨선이 우리가 정해진다는 얘기고요. 컨선에 따라서 그 스테이크홀더 정해가 되니까 결국은 스테이크홀더들을 우리가 식별하는 게 아키텍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어떤 스테이크홀더가 있어?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하냐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거죠. 컨선은 이런 컨선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들을 내용을 가지고 컨선에 대한 항목을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추상적이고요. 컨선은 아까 전에 리콰이어먼트라고 얘기를 드렸고 리콰이어먼트는 퀄리티 어트리뷰트라는 걸로 표현이 되고 그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다시 또 이제 그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잘 만족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좀 추상적이고요. 실제로 이 리콰이어먼트를 다큐멘테이션 하면서 좀 구체화돼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 종이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이제 구체화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푸는 거고요. 실제로 뷰포인트를 만들면 뷰포인트 네임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를 정의했어요. 사실 스테이크홀더 정의하면서 이미 컨선이 우리가 식별이 돼요. 왜냐면 컨선에 따라서 스테이크홀더 만드니까 정의하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게 되고요. 이미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스테이크홀더 정의하면서. 그런데 컨선에 따라서 뷰포인트를 만드는데 이 컨선이나 스테이크홀더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고 좀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자크만 프레임워크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은 그 우리가 뷰포인트를 몇 개 가져가야 돼? 이 시스템에서는 600개면 충분해? 뭐 200개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크만 쓰니까 뭐 기본적으로 36개면 되겠네? 뭐 딱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누가 이제 높은 사람이 와갖고 아, 좀 적지 않아? 그러면 좀 많아지는 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뷰포인트 어떤 뷰포인트를 가지냐 이 시스템에서 결국은 이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는 아까 들은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거버먼트 쪽 시스템에서는 또 거버먼트 시스템에 맞는 그런 뷰포인트와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뷰와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뷰와 뷰포인트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어떤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나오죠. 이거는 디펜스 그쪽에 뭐 적합한 거다. 혹은 이건 정보 어디 쪽이다. 이거는 금융 쪽이다. 이렇게 나오게 또 도면이 정해진 이유가 이 뷰와 컨선, 뷰포인트 그런 것들이 따라서 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도메인 영역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기 때문에 뷰가 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 페이지까지가 이제 그 147하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147하나는 그 쉽게 그려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한번 안 보실 것 같은데 시간이 보시면 근데 결국은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아키텍처는 시스템을 바라보는 뷰포인트에 따라서 그 스테이크홀더가 뷰포인트를 가지고 시스템을 바라보는 뷰는 뭔가 투영되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리고 셋 오브 뷰가 아키텍처다. 그리고 그 아키텍처를 잘 표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스펙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주 간단한 이 아이디어지만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그 아이디어에서 다 출발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키텍처를 보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간단한 명제들을 머릿속에 딱 놓고 그걸 기반으로 다 출발하면 뭔가 좀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서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기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147하나는 되게 중요한 문서예요. 자세히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뭐고 해서 서비스는 어떻게 정의해요? 그러면은 왜 달라요 나오고 그러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CMU 얘기고요. 편안하게 멜론에서는 한국에서 책이 2권 정도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멜책 2권 정도 나왔고요.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서 그 번역한 저자들 보면 다 CMU에서 공부했던 저자들이고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가르치는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책을 교재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은 김종호 수석이라고 여기 저자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지금은 SKC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책에는 잘 잡혀 있어 이렇게. 근데 디테일하고 아키텍처도 그렇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넓게 많이 알아서 내가 모르는 얘기도 막 해요. 이렇게 이상한 단어 쓰면 그러면 잘한다 보다 싶은데 근데 이 CMU에서 공부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명밖에 모르지만 책 교사 중에 역사 중에 한 명 모르지만 그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게 클리어하게 딱딱 정의는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는 게 쉬워요. 여기 이제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했던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중요했다고 처음에는 그냥 들어있는 거였거든요. 인바이러먼트.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키텍처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들 적용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림은 좋은데 막상 구현하기 어려워. 적용하기 어려워. 그냥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시는 건 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의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사이키라 얘기한 이유는 제가 이 아키텍트가 된 아키텍처가 내가 지금 이 시스템 인바이러먼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인바이러먼트 다시 또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하려면 아키텍처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아키텍처의 뭐 소양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어트리뷰트 품질 속성에 대한 얘기들인데 품질 속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ISO 표준이 있어요. 구하나 이유 보면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한국말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 속성이 나와요. 좀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시큐리티 같은 거보다 퍼포먼스 얘기들이 없죠. 근데 사실은 시큐리티나 퍼포먼스 얘기들 여기 릴라이블리티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큐리티나 퍼포먼스를 릴라이블리티에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는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기본이에요. 퀄리티 속성을 얘기할 때 ISO 9126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ISO 9126 모르고서 그 소프트웨어 퀄리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아키텍트들하고도 말이 안 되고 뭐 기발하는 사람들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9126이 옛날 거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어를 갖고는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기능성 같은 경우는 싫어요. 기능이 다 지원돼야 돼. 필요한 거 다 돼요. 뭐가 어렵냐면 유저빌리티 같은 게 좀 어려워요. 유저빌리티가 뭐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 단어 갖고는 어려워요. 왜냐면 유저빌리티 보면 시스템이 사용자한테 주면 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만큼 학습해야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느냐 라든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얼마만큼 오류가 없냐 직관적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런 것들 유저빌리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피션티는 얼마만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해주고 유저 보수가 치워야 되고 포터빌리티 여기다가 뭐가 보면은 이제 웹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을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CMU에서는 사실 CMU에서 그 퀄리티 어트리뷰트 검색하면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 이 책에 나온 그 속성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퍼포먼스가 좀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터빌리티나 플랫폼 컴퍼러빌리티로 좀 됐고 에피션시는 메모리라든가 네트워크 뭐 그런 걸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시큐리티 어떻게? 여기 사실 릴라이빌리티가 없는데 여기 없잖아요. 근데 나는 시큐리티 꼭 가야 돼. 다른 항목으로. 그때부터는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충돌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아키텍트는 안 돼. 이거는 우리 릴라이빌리티 너무 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뭐 일리가 있네 원투가 있네 하고서는 없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CMU에서는 그 아키텍처 인 프랙티스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문인데요. 그러면 저런 항목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가 될 때 이 시스템이 뭐 괜찮다나 이런 조항들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거기는 안 나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 메모리는 256K인데 256K 돌아가야 돼. 요구사항이거든요. 그 요구사항은 이 항목들 가지고요. 이 항목들이 요구사항으로 구체화됩니다. 그게 다음 이 뒤에 슬라이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저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치브먼트 기회라고 좀 많이 해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멘트 보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보면 이상한 거 좋은 거 다 끄집어 넣어서 한꺼번에 좀 만들어놓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문서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까지 다 있어요. 두 페이지 봐줘. 다른 것들은 한 페이지 들어가는데 얘는 한 페이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MSDN에 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정의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내가 회사에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해야겠어.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지. 하나는 기능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펑셔널 리콰이어먼트를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기능적, non functional requirement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잘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의하게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전부 다 non functional requirement에 해당이 돼요. 사실 그 non-functional requirement를 디파인 딱 해서 주면 좋은데 그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어렵죠. 뭐 가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그건 어떤 거를 가용성이라고 볼 것이냐 그걸 잘 해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려워요. 레퍼런스 모델 예를 있으면 뭐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따라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저는 뭐 속성 뽑아내는 거야. 보통은 저런 경우에 그런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그 웨이트를 주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커스터머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걸 더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가중치를 주죠. 그래서 가중치를 주고 요거는 미니멈, 그 다음에 acceptable,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가 높을 때 가중치가 얼마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요게 예를 들어서 뭐 3점짜리다, 5점짜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능하긴 한데 쉽진 않죠. 이게 5점짜리 주자고 있죠. 위키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스터 퀄리티 어티비티 이런 트레이드오프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면 퀄리티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체화하냐. 아까 말씀대로 항목 뽑아내는 거야. 뭐 나도 하겠다고.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그럼 실제로 구체로 할 텐데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빅 이슈고요. 그래서 이제 CMU에서도 이제 CMU에서 결국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CMU에서 이제 그 아키텍처 인프랙티스의 뒷부분 중간부터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availability, 가용성,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리퀘어먼트를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아키텍처라는 결국은 무언가의 뷰를 표현한다고 얘기 드렸고, 결국은 그 컨선을 결국은 컨선에 따라서 뷰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거고, 컨선은 리퀘어먼트고, 리퀘어먼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저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environment에서, 이 환경에서 CPU가 저장이고, 통상적으로 CPU의 사용량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도 40% 정도의 CPU를 돌고 있고, 메모리가 8기가인데 그 중에서 1기가는 OS가 쓰고 2기가는 뭐가 쓰고 JVM이 올리는 JVM 버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모리 없는 만큼이에요. environment죠. 그래서 이제 environment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 아티팩트가 있으면서 이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고, 컴포넌트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어떤 아티팩트가 있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자극이 있고 자극원이 있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 성능을 잰다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유저가 자극원이고 클릭을 하는 행위가 그 자극이죠. 스티무러스고, 그 시스템의 환경은 그렇게 되고, 이 웹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너무 광대하니까 뭐에서 뭐 결제 버튼 눌렀을 때 그때 그 모주 이 아티팩트가 되고, 레스폰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에 대해서 하겠다. 그럼 레스폰스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 reliability 하겠다. 그러면 이건 내가 1초 내에 나와있다. 유저빌리티 하겠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교육 없이 서밋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돼. 뭐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유저빌리티가 해당되는 거구나. 이게 레스폰스예요. 아까 전에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리퀘어먼트 표현해? 라는 것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뭔가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것들이 뭔가 추상적인데 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또 어떻게 애들을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점수를 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면 너무 얘기를 처음에 막 끝내면은 뭐 좀 두서 없으니까 뭔가 큰 그림을 그려나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non-functional requirement, 그 다음 quality attribute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요구사항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내가 요구사항이 적용이 되는 환경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어야 되고 자극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짓을 하느냐가 나오는 거죠. 그건 사람이 될 수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고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면 우리가 non-functional requirement 우리가 측정하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자극원이 뭔지, 자극이 뭔지, 환경이 뭔지, 아티팩트가 뭔지, 레스폰스가 뭔지, 레스폰스 메저먼트가 뭔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레퍼런스 링크를 다 달아놨거든요. 다른 페이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클릭에 들어가시면 워드모드나 다른 것도 다 떠요. 이건 제가 일부분만 발췌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도 볼 수가 있어요. 시간 나시면 한 번씩. 가용성에 대한 얘기도 있지. 그러면 가용성에 대한 시나리오 표현하는데 결국은 뭔가 시작해서 끝이 나는 거. 너무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보면 그냥 펑셔널 리퀘어먼트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주소를 입력받는다. 입력받는 칸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펑셔널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형을 보면. 근데 비정형 non functional requirement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중에서 그 가용성에 대한 부분, availability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소스는 이거는 이제 이 중에 하나 몰랐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CME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하는 거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정도 더더라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죠. 스페시픽하면. 그런데 대략 보니까 대충 이 정도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베러빌리티에 대한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낼 때 인터널 시스템 혹은 익스터널 시스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 있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시스템 두 개가 통신을 해요. 여기는 이제 하나는 데이터베이스고 하나는 그 백엔드에 있는 그 미디어 쪽인데 미디어 있는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퀄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나는 어베러티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 소스는 누구냐면 나한테 그 요청을 던지는 그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퀄리티는 이럴 때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가 안 갔을 때 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만큼 패키지가 가야 되는데 앞에 거 조금 보내고 한참에도 조금 보내고 한참에도 조금 보내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든가 혹은 내가 거꾸로 내 비즈니스 컴포넌트 입장에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얘네들이 답변을 안 준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극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베일러블리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할 때는 저 중에 하나 골랐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골라서 쓰면 되겠죠. 쓴다 그러니까 뭔가 작업이 많으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종이 하나 주고 사용자가 주는 거죠. 이렇게 먼저 설명해 줘. 저처럼 나와갖고 자하게 설명해. 퀄리티 어치먼트가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고 이게 없으면은 시스템 설계하는데 큰일 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어베일러빌리티 하고 퍼포먼스 하고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하려고 해요. 걔네들은 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는 컬럼 있지? 컬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컬럼이 이래 돼요. 설명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이렇게.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사용자들도 그렇잖아요. 사용자들도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주세요.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샘플 줘봐봐. 이제 이렇게 뭔가 시간 많이 걸리고 왔다 갔다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항목들에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용성 얘기할 때 시스템이 크래시 되거나 혹은 뭐가 내가 정보가 가야 되고 올 때 갈 때 빠졌거나 올 때 빠졌거나 이거는 내가 정보를 주는 입장에서 평가하는지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 평가하는지 혹은 레스폰스가 없거나 레스폰스가 틀렸거나 그 다음에 그럴 때 이 프로세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이 스토리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파일을 카피하는데 파일이 되게 커요. 100기가짜리 카피를 해. 그럼 저쪽에 스토리지가 있는데 스토리지는 못 받아요. 스토리지는 5기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그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그 스토리지는 보통 상황에서 5기가가 유지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로그를 남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로그가 남겨졌나 남겨지지 않나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은 사용자들이 뭔가 결국은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요, 얘기 들어보고 나서 저 중에 해당하는 골라서 쭉 찍으면 이렇게 찍고 나서 문서에 촉촉 갖다 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이 링크에 나와 있어요. 저 링크에 나와 있으니까. 왜냐면 7시 반 안에 제가 끝내야 되는데 시간 좀 지나서.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포터빌리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포터빌리티나 혹은 메인터넌스 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포터빌리티나 메인터넌스 빌리티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극원이 뭐고, 자극이 뭐고, 아티팩트가 뭐고, 인파이트가 뭐고, 레스폰스가 뭔지 이렇게 우리가 매저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저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 자극원을 뽑고 자극을 뽑고 아티팩트까지 하고 좀 쉬워요. 인바이러먼트는 조금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폰스도 쉽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면 레스폰스 매지먼트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보면은 cost in effort, money, time, extent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기 보면은 어베러빌리티 퍼센트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실 말이 좀 치고 어베러빌리티 퍼센트 어떻게 내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서에 보면 저 어베러빌리티 퍼센트를 어떻게 내는 수식이 나와 있어요. 혹은 다른 데 찾아보시면 있어요. 저도 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보면 그 리필 타임은 어떻게 해야 돼? 리필 타임은 어떻게 정의를 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제가 리필했던 부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그걸 검색하시면 얘네들을 측정을 어떻게 해내는지에 대한 식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저 처음부터 마지막 전까지는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마지막 거 레스폰스 메저먼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퍼포먼스의 리퀘어먼트를 정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도 나와있죠. 시큐리티가 중요하니까 최근에 나온 부서들은 시큐리티 이렇게 한 챕터 빼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 테스트 벌레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시스템 테스트 가능해야 되거든요. 테스트 가능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시스템 나중에 변경이 생겼을 때 리그레이션이 안 되니까 리그레이션이 안 되면 시스템을 변경을 적용했을 때 시스템이 가용할지 가용하지 않을지가 확신이 안 서고 그렇게 돼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되려고 하니까 적용을 못 하는 거죠. 복잡한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 그래서 테스트 가능해야 된다는 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저빌리티 단어만 갖고는 잘 이렇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유저빌리티는 아까 전에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빌리티는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학습 시간이 필요한지라든가 시스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데이터를 넣었는데 어떤 데이터 또 안 넣고 다음 페이지로 가져가서 뭐 넣고 그런 것들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뭔가 복잡한 일이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이 되게 큰 일 같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되게 큰 일, 사실 중요한 일인데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준비도 많아야 되고 뭔가 사람들도 많이 뭐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 필드에서는 여기 종이 주고 간단하게 유저 설명해 주면 유저들이 쭉 써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기반으로 인터뷰를 하고요.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의 내용에 따라서 아키텍처는 non-functional requirement를 명시화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non-functional requirement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발자분들은 되게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개발자들은 주로 functional requirement 하면 접하지 non-functional requirement 잘 안 접하거든요. 그래서 좀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실제로 아키텍트들도 뭔가 이상한 방법론, 멋진 화려한 방법론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나눠주고 이렇게 세션 잡아서 한 2시간 해갖고 쫙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쫙 나눠서 쓰라 그러고 그냥 인터뷰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이쪽에 계시는 김영택 선배님하고요. 뭘 얘기해야 되지? 주혁 선배님하고 실제로 단넷에 저희 포스카에서 단넷 제일 잘하시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2 스펙을 가지고 IBM에서 구현하고 계신 분이 실제로 좀 구현 레벨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면 아마도 이 단넷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가 얘네들 아까 얘기했듯이 responsibility와 behavior 결국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주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해서 다음 우리가 아키텍처 세션을 계속 갈지 아니면 뭐 듣는 거 좋은데 두 번은 좀 그렇지 않냐? 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있는데 사실 오늘은 말씀드린 원어원이 기본으로 그냥 다 풀기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는 정말로 그 필드에 계신 분 실력 짱짱한 실력 필드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는 세션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갖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질문이 있는데 예. 147이라는 스펙 경우잖아요. 예. 101이라는 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101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 1호 일장 인문. 숨을 쓸어내주는. 근데 아까 그 인터뷰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주로 펑셔널 리ኳ이먼트, 스테이크홀더 그래서 뭐 그건 누가 결정하죠? 누굴 인터뷰하는지는? 그건 아키텍트가 아키텍처가 시스템을 딱 들여다보고 이거는 스테이크홀더가 누구누구겠다라는 걸 식별하죠. 그러면 경험이 많고 도메인 나레지가 있는 아키텍트는 쉽게 식별하는 거고 경험이 없고 뭐 그런 거는 그런 아키텍트는 좀 헤매가 되고 사실 그거 아키텍트 롤입니다. 사실 근데 필드에서는 저렇게 주고 딱 명예는 진짜 쉽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러면 되는데 걔는 항상 숙제를 주면 이렇게 숙제 장난이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어 3천만 명의 DB에서 어느 상황에서 리스폰스 타임 이게 쉽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얘네들은 숙제를 쉽게 가요군요. 근데 그 숙제를 한 사람은 이 시스템을 발주하는 데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안 해요. 정말 이제 자그마한 시스템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취업해가지고 예를 들어 난펑션은 이 정도구나 할 수 있는데 저 진짜 저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항상 아키텍트하고 개발자가 싸우는 거예요. 쟤네는 가지고 템플릿만 가지고 온 거죠. 와서 채워. 근데 그 채우는 게 못 채우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채워달라는 건데 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개발자 입장에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키텍처 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키텍트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대략 감은 잡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거하고 제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뭘 하려고 저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면 개발자들도 조금 더 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아키텍처를 좀 더 많이 이해하는 게 아키텍처의 롤에 대해서 아키텍처의 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10년 넘게 쌓았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아키텍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인발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까지 해야 되니까. 경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키텍트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림만 멋있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 일이지 이거 내 일이 아니다 그러는 표시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퀘어먼트도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걔네들이 그 non-functional requirement에 모든 리스판스는 뭐 0.5세컨에 나와야 된다 라고 하고
또 개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0.5세컨에 나와요. 근데 그 프로덕션 한 달만 가면은 막 그 10세컨, 뭐 20세컨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싸우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느리냐? 그러면 우리 저 QA가 다 사인오프했고 그 퍼포먼스가 낮다. 그때는 뭐 유저 한 100명, 아니면 10명 말고 프로덕션 가서 한 달 했으니까 유저가 한 100명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어떤 싸움이 많이 나냐면은 그 리퀘어먼트를 컬렉트 할 때 컨커런트 유저를 몇 명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는 됐어 그러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맞아요. 이게 다 이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뭐예요, 싸우다 다 볼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키텍트들이 사실은 끝까지 계속 가서 중재도 하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방법을 찾는데, 아키텍트 우리 팀에서는 주로 걔네들은 처음에 그림만 멋있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뭐 괜찮아요. 한국말이니까. 씩 빠지고 그런 거를 잘하는데 그거를 잘해야 또 서바이브를 하더라고요. 아키텍트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말장난이라는 말이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인바브를 하는지 그게 참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키텍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그 결국 요구사항, 그러니까 컨선이 충돌하는 거. 그다음에 그 컨선이 인컨스턴시한 거, 그러니까 그 실제로 컨선에 따라서 시스템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유저가 100명이면 충분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비즈니스에서 이상한 마음 먹고 1000명을 들여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고 그 롤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것들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근데 제가 있는 게 좋죠. 근데 이제 현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비용이라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시스템 오디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다큐멘트나 이런 데는 누군가 그 아키텍트가 디자인을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키텍트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어떤 회사에서든지 아키텍트는 사실은 리스너여야 되는데 사실상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보면은 독단의 차에 있어서 그냥 가. 그러고 나서 책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녹화됐죠. 그러면 이제 딱 뒤집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CMU나 이런 데서 어떤 다큐멘트나 이런 부분에 시스템 오디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스템 감정사가 있어서 야 이걸 아키텍트가 잘못했는데 왜 이거 코더들을 다 그치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키텍트들 참여율 그런 게 지금 고상욱 씨가 말했던 것처럼 보면 옛날에 메서돌로지가 워터폴 모델이 있잖아요. 거의 아키텍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와서 그거 다 테스트해보고 우리는 끝 그러고 넘기고 나가는데, 근데 요즘에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나 뭐 에자일 같은 경우는 계속 변경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키텍트들이 프로젝트 끝까지 인벌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변경되는 거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아키텍트가 비싸서 잠깐 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이제 그 프로젝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귀찮고 뭐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이렇게 하고 사실은 회사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SLCR인가 그 개발 그 처음 개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SDLC인가? 그게 다 정의가 다 돼 있는데 그건 그냥 문서로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아키텍트 다이그램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아키텍트마다 이제 틀린데 되게 심플하게 그냥 그 1000빛 뷰밖에 없어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다 디벨롭먼트 레벨에서 다 하고, 디벨로퍼랑 보면은 주로 저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디벨로퍼랑 그 비즈니스랑 그냥 다이렉트로 다이다이 붙어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키텍트가 너무 이렇게
저기 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한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실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키텍트 레벨에서. 아키텍처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서 컨선을 좀 구체화하냐에 따라서 구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디테일 요구가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오픈 레벨을 좀 요구가 나오죠. 근데 그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쪽 해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와서 설계를 해줘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애플리케이션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근데 걔네도 그림은 멋지게 그려놓고 하는데 실제 그럼 마이그레이션을 되면 원래 레거시 데이터를 갖다가 한번 랩핑시켜서 인나온나 체크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갖다 현실에 맞게 다 이제 쪼개갖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컨설턴트들이 와서 아키텍처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짜주는 게 보면은 뒤에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개발자들이 아웃컴을 치는 이유가 근데 그거 몰라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은 아 저거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데이터 다루는 사람은 도저히 저게 안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티박티박 결국은 컨설턴트도 떠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하고 데이터 쪽하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TDS 아키텍트 하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은 그건 네 일이지 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냐. 근데 그것까지 신경 쓰고 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딱 잘라버리더라고. 그 방법밖에 없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저는 좀 보셨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취급받으잖아요. 컨설턴트 와서. 네, 맞아요. 설계도 안 돼 있고 오늘 다시 설계해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근데 저희 여기 캐나다 와서는 여기는 저는 반대더라고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키텍트라는 사람이 개발자 출신에서 올라간 사람이어서 수업도 잘하고 기술적인 대처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로 저런 하네. 그림도 정말 잘 그려요. 여기서는 레벨이 비디오도 더 찍어드릴게요. 비디오도 찍어. 영어로 좀 시간을 봤는데 이곳에서 아니 근데 그건 좀 사람을 저도 잘 사람에 따라서 알것 같아요. 어디서 그쵸. 올라온 아키텍트냐, 문서에서 온 사람이냐, 뭐 기술적으로 퍼스널리티 메터드 네.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